손주부터 떠올라. 새벽 3시 13분 화면에 뜬 그 한 줄 문자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발신 번호도 없고 이름도 없다. 알 수 없음이라는 글자만 툭 떠 있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문장이 낯설지 않다는 거였다. 누가 협박할 때 쓰는 말투가 아니었다. 내가 화가 나거나 겁먹었을 때 속으로 내뱉는 바로 그 말투였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끝으로 화면을 문질렀다. 꿈이겠지, 스미싱이겠지. 별별 핑계를 다 끌어왔는데도 목덜미의 솜털은 서지 않는 척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문자 하나만으로도 이미 알았다. 이건 남이 보내는 문자가 아니라는 걸.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벨소리도 길게 안 울렸다. 딱 한 번, 마치 받을 거잖아 하고 확신하는 사람처럼. 나는 남편을 깨울까 하다가 그만뒀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얄미웠다. 그 평온에 내 공포를 섞어버리면 이 집 전체가 무너질 것만 같았다. 이불을 살짝 밀고 거실로 나왔다. 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차가움 덕분에 정신이 더 또렷해졌다. 통화 버튼 위에 엄지를 올려놓는 순간 내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또렷하게 말했다. 받지 마. 그런데도 받았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겁이 나도 끝까지 확인하고 나서 무너지는 사람.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 잠깐 정적. 그리고 숨소리가 들렸다. 들이마실 때 길게 끌리는 버릇, 내 목이 살짝 걸리는 소리까지 내 숨소리였다. 이어서 목소리가 낮게 말했다. 나야.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말끝을 살짝 눌러버리는 습관, 야자를 낮게 깔아 내뱉는 방식. 심지어 그 목소리에는 내가 요즘 숨기고 사는 피곤함이 섞여 있었다. 남이 흉내낼 수 없는 내 안쪽의 질감 같은 것. 당신 누구예요?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큰 소리를 내면 그 순간부터 이 집의 공기가 깨질 것 같았다.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웃었다. 웃음마저 나였다. 가슴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다. 끊지 마. 끊으면 너는 또 잊어버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뭘 잊는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야 하는데 입술이 굳어서 말이 잘 안 나왔다. 그 대신 내 목소리가 날짜 하나를 툭 던졌다. 2011년 7월 27일.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하며 떠오르려 했다. 물냄새 젖은 흙비가 쏟아져 내려서 길바닥이 강처럼 흐르던 장면.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얇은 목소리. 아줌마. 딱 거기까지였다. 그 다음은 칼로 잘라낸 것처럼 새하얘졌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폐까지 안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기억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건가? 떠오를 듯 하다가 일부러 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날이 뭐가요? 나는 겨우 말했다. 내 목소리가 부서진 유리처럼 갈라졌다. 잠깐 정적 그 사이로 내 심장 소리만 쿵쿵 들렸다. 그리고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서랍 맨 아래 파란 줄 공책. 내가 숨겼지. 나는 소름이 돋아 팔을 문질렀다. 우리 집엔 그런 서랍이 없다. 파란 줄 공책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없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눅눅한 장판 냄새. 벽지 모서리에 누렇게 뜬 자국. 거실 한쪽, 낮고 낡은 서랍장. 이사 오기 전 집. 나는 그 집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콱 막혔다. 그 집과 함께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기억들이 눈 밑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그 집을 왜 알아요? 내가 묻자 목소리가 아주 낮게 말했다. 모르지. 너가 알아. 너가 만든 거니까. 그 말에 온몸이 차가워졌다. 내가 만든 거라니. 뭘? 왜? 언제?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만들어요?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아렸다. 목소리는 대답 대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남겼다. 이번엔 협박처럼, 경고처럼, 아니면 부탁처럼 들렸다. 이번엔 도망치지 마. 그리고 아주 작은 숨소리 뒤에 덧붙였다. 이번엔 손주부터야. 통화가 뚝 끊겼다.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거실 시계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3시 14분. 단 1분 남짓한 통화였는데 그 1분이 내 안의 평온이라는 걸 산산이 부숴버렸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가족사진 속 손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문자 속 한 줄이 다시 떠올랐다. 손주부터 떠올라. 나는 베란다 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곳엔 남편이 나중에 정리하자고 밀어둔 이사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테이프로 칭칭 감긴 상자들. 그 안에는 옛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굳어버린 채 들어있다. 내 목소리가 말한 서랍, 파란 줄 공책. 그게 정말 저 상자들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 손이 먼저 움직였다. 테이프를 뜯으려다 멈췄다. 갑자기 겁이 났다. 공책을 찾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공책을 찾으면 내가 잊고 있던 그날이 함께 튀어나올까봐.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공책을 찾지 못했을 때였다. 그 목소리가 말한 대로 무언가가 손주에게 닥친다면 나는 평생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첫 상자의 테이프를 뜯었다. 바로 그때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지며 문자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여전히 알 수 없음. 문장은 딱 한 줄이었다. 상자 3번째 빨간 수건 아래.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이건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알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게 내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 상자 테이프를 뜯다가 나는 손을 멈췄다. 뚜껑을 열기도 전에 이미 내 손바닥엔 땀이 차 있었다. 이상했다. 상자 하나 여는 일이 뭐라고. 젊을 때는 이삿짐도 혼자 옮기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테이프가 칼날처럼 무섭게 느껴졌다. 상자 3번째 빨간 수건 아래. 방금 온 문자 한 줄이 계속 귓가를 때렸다. 누군가가 내 집 안을 보고 있다는 말보다 더 끔찍한 건 누군가가 내 순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상자는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나는 지금 첫 상자 앞에 있었다. 내가 다음에 뭘 열지, 어디로 손이 갈지, 그걸 미리 알고 찔러온 거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상자를 하나씩 세기 시작했다. 첫째, 둘째, 3번째 딱 거기서 멈췄다. 손이 저절로 떨렸다. 거실 시계는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세상이 너무 조용했다. 이 조용함이 오히려 내 숨소리를 크게 만들었다. 빨간 수건은 쉽게 찾았다. 오랜만에 보는 색이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살림살이는 이런 게 제일 오래간다고 던져주셨던 수건. 결혼 초반엔 그 수건을 보면 괜히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눈에 안 띄는 곳에 밀어넣고 살았다. 그 빨간 수건이 지금은 누군가의 표식이 되어 내 손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수건을 젖히는 순간 낡은 공책 한 권이 드러났다. 표지는 회색인데 안쪽 종이는 파란 줄이 선명했다. 파란 줄 공책. 순간 목구멍이 딱 막혔다.
설마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다가 떨어지지 않았다. 공책을 꺼내려는데 이상하게도 무게가 느껴졌다. 공책 하나가 무겁다는 게 아니라 공책이 내 손에 닿는 순간 머리 한쪽이 아프게 당겼다. 기억이 밀려오려는 느낌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공책을 내려놓을 뻔했다. 그런데 손주 얼굴이 떠올랐다. 사진 속 그 웃는 얼굴. 나는 이를 악물고 공책을 꺼냈다. 표지 한쪽에 작은 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었다. 1213 왜 하필 1213인지 몰랐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암호를 이제야 다시 보는 것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다. 첫 줄부터 글씨가 나였다. 내 손글씨 삐뚤빼뚤한데도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그 모양. 나는 내 글씨를 알아본 순간 더 무서워졌다. 누가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썼다는 뜻이니까.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중에 내가 이걸 보고도 이해를 못하면 녹음을 들어라. 잊지 말라고. 잊으면 안 된다고. 나는 숨을 멈춘 채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나중에 내가 이해를 못하면이라는 말이 내 머리를 때렸다. 내가 미래의 나를 예상하고 이걸 썼다고? 두 번째 장을 넘기자 공책 중간쯤에 얇은 카세트 테이프가 끼워져 있었다.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검은 테이프 줄이 감겨 있었다. 그리고 케이스 위에 적힌 작은 메모. 내 목소리. 나는 손이 굳어버렸다. 온몸이 얼어붙는데 이상하게 눈물부터 솟구쳤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무서운데도 그 안쪽에 오래 눌러 담아둔 어떤 감정이 같이 끌어올랐다. 죄책감 같은 것, 이름 붙이기도 싫은 것.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나는 카세트를 두 손으로 쥐었다. 이걸 틀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는 상상과 불안이었다. 그런데 녹음을 듣는 순간 나는 내 과거를 증거로 마주해야 한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전화였다. 화면은 여전히 알 수 없음. 나는 받지 않으려고 했다. 정말로. 그런데 통화 버튼 위에 엄지가 닿는 순간 내 마음속 어디선가 이상한 확신이 올라왔다. 이 전화는 내가 피할 수 없다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내 숨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했다. 찾았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이 누구든 이게 뭐든 내 손주 건드리면 가만 안 둬요. 잠깐 정적. 그리고 내 목소리가 아주 낮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다. 손주는 겁주려고 꺼낸 말이야. 넌 항상 그래야 움직이니까. 그 한마디에 오히려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그 말은 너무 나를 잘 아는 말이었다. 내 게으름, 내 회피, 내 미루는 습관까지. 내가 아니면 모를 말.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 아이 이름 내가 먼저 불렀잖아.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다. 파란 줄 공책이 아니라, 물냄새가 아니라 한 아이의 얼굴이 스쳤다. 젖은 머리카락, 벌어진 눈.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은 끝까지 떠오르지 않았다.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번엔 그 이름부터 기억해. 뚝. 통화가 끊겼다. 나는 카세트를 내려다봤다. 이 안에 그 이름이 들어있을까? 아니면 내가 잊으려고 발버둥친 모든 것이 들어있을까? 거실 창문 너머로 새벽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다. 어두움이 걷히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었다. 세상이 밝아지면 내 과거도 함께 드러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때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달그락. 나는 숨을 죽였다.
이 집에는 나 말고 아무도 깨어 있어선 안 된다. 달그락. 그 소리는 아주 작았는데 내 귀에는 대야를 깨뜨린 것처럼 크게 들렸다. 나는 숨을 멈춘 채 부엌 쪽을 바라봤다. 불은 꺼져 있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얇게 들어와 바닥에 길쭉한 그림자만 만들었다. 또 한 번 달그락, 이번엔 조금 더 가까웠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카세트를 가슴에 꾹 눌러붙였다. 발이 움직이질 않았다. 부엌이 어두운 것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내가 지금 뭘 보고 싶은지 스스로도 모른다는 거였다. 남편이겠지. 남편이 물 마시러 나온 거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다. 여보, 목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갔다. 그 순간 부엌 문틈에서 사람이 한 발 나왔다. 남편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심이 안 됐다. 남편은 물컵을 들고 있었는데 그의 눈이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로 도망갔다. 마치 내가 거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왜 거기 앉아 있어? 남편이 물었다. 목소리는 잠긴 듯했다. 당신이 깼어? 내가 되물었다. 내 목소리가 더 이상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척 나오질 않았다. 남편은 컵을 싱크대에 놓았다. 그때 유리와 스테인리스가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가 났다. 방금 들었던 소리의 정체는 결국 이거였다. 그런데도 내 심장은 진정이 안 됐다. 너무 늦게 나온 안심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운다. 나는 그걸 그날 새벽에 알았다. 남편이 거실 쪽으로 걸어오다가 내 손에 있는 카세트를 봤다. 그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다. 그 1초가 나를 확실히 흔들었다. 그거 어디서 났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남편 얼굴을 똑바로 봤다. 그 사람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처음 보는 떨림이 아니었다. 나는 그 떨림을 본 적이 있다. 언제였더라? 언제 그때 기억이 번쩍 스쳤다. 장례식장이었다. 아주 오래전 동네에서 장례가 있었다. 누구 장례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남편이 그날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너무 꽉 잡아서 손가락이 저렸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삭이듯 말했다. 가지마, 우리는 몰라. 나는 그때 남편 말을 따랐다. 왜 따랐는지도 모른 채 그 장례식. 내가 말을 꺼내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됐다. 뭐? 당신이 내 손 잡고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그날이었어? 남편이 입술을 떨었다. 대답이 없었다.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였다. 그 장례식 비어있는 관이었어. 나는 숨이 멎었다. 비어있는 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비어있는 관이라는 건 시신이 없었다는 뜻이다. 시신이 없는 장례. 여보. 남편이 내 팔을 잡았다. 제발 지금은 빈관이었어?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애 못 찾은 거야? 남편이 고개를 떨궜다. 그 고개 숙임이 수십 년 묵은 대답이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우리가 잊은 게 아니라 지운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지움 위에 내 평온이 쌓여 있었다는 걸. 당신 이거 알아? 내가 카세트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남편은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애써 태어난 척 말했다.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내일. 아니, 아침에 이야기하자. 그 말이 더 수상했다. 남편은 원래 아침으로 미루는 사람이 아니다. 싫든 좋든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은 미뤘다.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내가 뭘 꺼내는 걸 막아야 하는 것처럼.
아침에 말하면 손주가 다칠 수도 있어. 나는 나도 모르게 툭 내뱉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그 사람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나한테는 대답이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낮게 말했다. 너 지금 누구한테서 뭘 들은 거야?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최소한 내가 지금 겁에 질려 있다는 이유를 짐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세트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남편이 내 팔목을 잡았다. 힘은 세지 않았는데 그 촉감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 그거 틀지 마. 남편이 말했다. 아주 작게 부탁처럼. 나는 남편 손을 떼어내며 말했다. 왜 내가 뭘 잊었는데? 왜 내가 내 목소리를 무서워해야 하는데? 남편은 더 이상 붙잡지 못했다. 붙잡으면 뭔가가 들킬 것처럼 그는 손을 놓아버렸다. 나는 그 틈을 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걸쇠를 채우지는 않았다. 그 정도까지 하면 정말로 전쟁이 될 것 같아서 서랍을 열어 오래된 소형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다. 언젠가 손주가 신기해해서 보여주려고 사놓고는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않은 물건이었다. 손이 떨려 테이프를 넣는 데만 한참 걸렸다. 찰칵 소리와 함께 뚜껑이 닫히자 내 심장도 같이 닫히는 느낌이었다.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갔다. 그때 침대 옆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이 켜졌고 알 수 없음이 또 떴다. 나는 받지 않았다. 받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 진동이 멈추자마자 문자가 왔다. 남편은 몰라. 정확히는 모르는 척하는 거야. 나는 그대로 굳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남편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흔들리던 그 1초는 죄책감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나는 결국 재생을 눌렀다. 처음에는 잡음이 났다. 치지직, 치지직 먼지 낀 시간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그리고 잠시 후 젊은 내 목소리가 나왔다. 지금보다 조금 높은 톤, 숨이 더 거칠고 말이 더 빠른 목소리. 만약 이걸 듣는다면 나는 또 도망친 거야. 나는 숨을 들이켰다가 멈췄다. 내 목소리가 내 도망을 알고 있었다. 아니, 내가 내 도망을 예정해 두었다. 녹음 속에 나는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씁쓸해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2011년 7월 27일. 그날 비가 엄청 왔지. 물이 다리 밑까지 찼고 사람들이 소리쳤고 나는 문을 잠갔어. 겁이 나서. 그냥 모른 척했어. 문을 잠갔다. 그 말 하나가 내 속을 찢었다. 나는 뭔가를 떠올리려 애썼다. 문? 어떤 문? 우리 집 문? 창고 문? 골목 끝에 철문? 녹음은 계속됐다. 그 아이가 내 이름을 불렀어. 아니, 정확히는 내가 그 아이 이름을 먼저 불렀지. 나도 모르게. 나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버릴 뻔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방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손주는 떠올려도 그 아이는 떠올리면 안 되는 사람처럼 내 기억이 자꾸 미끄러졌다. 녹음 속에 나는 숨을 들이쉬고 내뱉으며 말했다. 이름은 공책에 써놨어. 내가 못 들을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전화는 내가 들으면 움직일 거라서. 넌 항상 누가 등을 떠밀어야 움직이잖아.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원래 그랬다. 미루고 덮고 나중에로 숨기고 그러다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람. 녹음은 거기서 갑자기 끊겼다. 테이프가 끝난 게 아니라 중간에서 잘린 것처럼 뚝 멈췄다. 나는 손가락으로 되감기를 눌렀다.
몇 번을 돌려도 똑같은 지점에서 뚝 끊겼다. 누군가가 일부러 거기서 잘라놓은 것 같았다. 나는 멍하니 카세트를 바라보다가 공책을 다시 펼쳤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이 미끄러졌다. 땀이 나서였다. 공책 중간쯤 파란 줄 위에 굵은 글씨가 하나 보였다. 그 골목으로 가지 마. 하지만 가야 한다면 전화국부터 가. 전화국?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전화국이라니. 지금 세상에 전화국이 어디 있어. 그런데 전화국이라는 단어가 내 기억 한쪽을 건드렸다. 아주 오래전 동네 구멍가게 옆에 있던 작은 건물 공중전화가 줄지어 있던 곳. 거기서 일하던 어떤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억지로 기억을 끌어올리려다 머리 한쪽이 지끈거렸다. 손이 떨렸다. 그때 밖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제발 그만해. 나는 문 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가 났다. 그 사람의 겁이 내 겁을 막고 있었다. 내 죄가 내 삶을 삼키고 있는데 남편은 그 죄의 뚜껑을 다시 덮고 싶어 했다. 내가 문 너머로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말려? 당신이 아는 게 뭐야? 문 너머에서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아주 작은 숨소리만 들렸다. 그 숨소리에는 알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 특유의 무게가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지금 이 집 안에 있으면 나는 또 눌려서 아침으로 밀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결국 전화는 다시 오고 문자는 더 날카로워지고 손주 이름을 들먹이며 나를 끌고 갈 것이다. 그게 싫었다. 내가 움직이는 이유가 협박이어서는 안 됐다. 적어도 이번엔 나는 공책을 가방에 넣고 카세트도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외투를 걸쳤다. 현관문을 열자 겨울 새벽 공기가 확 들어왔다. 정신이 맑아졌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다시 켜졌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짧은 음성 메시지 알림이었다. 새 음성 메시지 한 개.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금 가. 내 목소리였다. 짧고 단호했다. 전화국. 그리고 내가 잠갔던 그 문.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내 숨만 하얗게 나왔다. 잠갔던 문이라는 말이 귓속에 박혔다. 그 문을 열기 전까지 내 인생은 계속 잠겨 있을 것이다. 나는 문고리를 놓고 어둠 속으로 한 발 내디뎠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남편이 아주 낮게 말했다. 그날 너 혼자 아니었어. 그 한마디에 내 발이 멈췄다. 그날 너 혼자 아니었어. 현관문 손잡이를 쥔 채로 나는 얼어붙었다. 뒤돌아보면 남편 얼굴을 봐야 했다. 남편 얼굴을 보면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뒤를 안 보고 물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남편은 한참 대답이 없었다. 그 침묵이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잊고 사는 그날이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끼어 있었다. 그냥 가지 마. 남편이 아주 낮게 말했다. 지금은 아니야. 나는 웃음이 났다.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이 아니면 언제냐고. 내 목소리가 새벽마다 날 깨우고 손주까지 입에 올리는데도 아직도 지금은 아니다라면 내 인생에는 영원히 지금이 오지 않을 거였다. 비켜. 나는 한 단어로 밀어냈다. 남편이 내 앞을 막아섰다. 예전 같으면 그 모습이 나를 주저앉혔을 것이다. 그래, 아침에 하자. 그래, 괜히 일을 키우지 말자. 내가 늘 하던 선택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내 안에서 어떤 여자가 눈을 떴다. 오래전에 문을 잠갔던 여자가. 당신도 같이 가. 내가 말했다. 남편의 눈이 흔들렸다.
뭐, 당신이 거기 있었잖아. 나는 그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었다며. 그럼 같이 가. 같이 가서 같이 들어. 내가 혼자 감당하게 하지 마. 남편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 표정은 결심이 아니라 포기였다. 결국 그도 알았을 것이다. 내가 오늘은 돌아서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내려갔다.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남편이 한번 기침을 했는데 그 소리조차 죄처럼 들렸다. 차에 타자마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였다. 둘이네. 딱 3글자. 그런데 그 3글자가 내 속을 뒤집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누군가가 지금을 알고 있다. 내가 남편을 데리고 나올 걸 알았다는 뜻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남편에게 내밀었다. 남편은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제야 내 눈을 제대로 봤다. 그 눈빛에는 미안하다가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을 준비해온 미안함. 차는 새벽 도로를 달렸다. 시내는 아직 어둡고 조용했다. 신호등만 깜빡이며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때 라디오에서 잡음이 섞인 소리가 났다. 남편이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 저절로 켜진 것 같았다. 치지직, 치지직. 그리고 아주 짧게 아이 목소리 같은 게 스쳤다. 아줌마, 나는 숨이 멎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남편이 라디오를 껐다. 뭐가? 아이 목소리 방금 아줌마라고 했잖아. 못 들었어. 남편이 잘라 말했다. 그런데 그 사람 손이 운전대를 더 꽉 쥐고 있었다. 못 들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가로수가 스쳐 지나가는데 그 사이사이로 어떤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다. 젖은 머리카락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앞머리 눈은 기억나지 않았다. 왜 눈만 기억이 안 나지? 분명히 봤을 텐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였다. 눈을 못 본 게 아니야. 안 본 거야.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내가 안 본 거라고? 일부러? 그 순간 머릿속에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비가 쏟아지던 날 창고 문을 누군가가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 얼굴을 봤다. 분명히 봤다. 그런데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렸다. 눈을 안 마주치면 모른 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느님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남편이 물었다. 왜 그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면 내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지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았다. 차가 옛 동네 입구에 들어섰다. 간판들은 바뀌었는데 골목의 구비는 그대로였다. 그 구비를 보는 순간 내 몸이 먼저 기억했다. 이 길, 이 냄새, 이 공기, 그리고 그날 내가 도망쳤던 방향, 동네에 들어서자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건물들은 새로 올라갔는데 골목의 숨결은 그대로였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나는 자꾸 바닥이 젖어 있는 것처럼 느꼈다. 공책에 적힌 대로 나는 전화국부터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디에 전화국이 있어? 나는 순간 막막해졌고 그때 남편이 낮게 말했다. 옛날 전화국은 없어졌어. 대신 그 근처에 아직 남아있는 데가 있어. 뭔데? 남편은 운전대를 더 꽉 잡았다. 그 사람. 남편이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 머릿속에 한 얼굴이 아른거렸다. 짧은 파마머리 연필을 귀에 꽂고 다니던 여자 계산대 뒤에서 공중전화 요금을 받아 적던 손. 이름은 해자가 아니고 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름이 혀끝까지 왔다가 미끄러졌다. 우리는 오래된 상가 건물 앞에 섰다. 1층에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고
그 옆에 작은 휴대폰 수리 가게가 있었다. 유리문에 붙은 종이엔 통신요금 상담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마치 누가 일부러 남겨둔 표지판 같았다. 문을 열자 작은 종이 딸랑 울렸다. 안에는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우리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다. 남편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아줌마 계세요? 그 남자는 안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엄마. 잠시 후 안쪽에서 여자가 나왔다. 하얀 머리가 반쯤 섞인, 그런데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운 여자였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그 굳음은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굳음이 아니었다. 그녀가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살았네.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릴 뻔했다. 저를 아세요?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는 나를 잊었지. 그날 이후로 있는 게 너한텐 편했겠지. 남편이 그녀를 말리듯 낮게 말했다. 지금은 너무 세게 말하지 마요. 여자가 남편을 노려봤다. 너는 입 다물어. 너는 그때도 입 다물었잖아. 나는 숨이 차올랐다. 입 다물었던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었다. 남편도였다. 그러면 그날은 단순히 내 실수가 아니었나? 아니, 그게 더 무섭다. 여럿이 함께 무언가를 덮었다는 뜻이니까. 제가 뭘 잊었는데요? 내가 겨우 물었다. 여자는 내 손에 들린 공책과 카세트 가방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그걸 들었구나. 너 그 목소리까지 남겨놨더라. 제가 제 목소리를 남겼다고요? 여자는 진열장 아래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종이가 바랜 봉투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 옛날 통신사 로고 같은 것. 그녀는 봉투를 탁 테이블 위에 놓았다. 2011년 너 여기 와서 울면서 말했어. 나중에 내가 도망가면 내가 나를 흔들어 깨워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걸 어떻게 해. 여자는 내 말을 끊었다. 옛날엔 이런 서비스가 있었어. 음성 메시지를 저장해두고 특정 조건이 되면 재생되게 하는 장치. 완벽한 자동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도와주면 가능했지. 내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사람이요? 여자가 남편을 쳐다봤다. 그 눈빛 하나로 나는 다 알아버렸다. 남편은 그 사람이었다. 아니면 최소한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이었다. 남편이 입술을 떨며 말했다. 난 네가 무너질까봐 무너져야 했어. 여자가 차갑게 잘랐다. 너희는 무너지는 걸 피하려고 누군가를 바닥에 깔아뭉갰잖아. 그 말에 내 눈앞이 하얘졌다. 누군가 말했다. 누군가가 바닥에 깔렸다고. 나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얇은 목소리에 아, 이 비냄새. 다리 밑에 문. 그 문이 뭐였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한숨을 쉬었다. 너희 집 뒷골목에 있던 창고문. 그날 비가 너무 와서 애들이 다리 밑에서 놀다가 물이 불었어. 사람들이 찾으러 다니는데 어떤 애가 너희 집 뒤쪽으로 뛰어들어갔지. 내 손끝이 얼어붙었다. 머릿속에서 그날의 장면이 조금씩 이어졌다. 젖은 운동화 소리. 누군가 미끄러지는 소리. 아줌마 하고 부르는 목소리. 여자가 계속 말했다. 그 애가 살려달라고. 창고 문을 두드렸어. 근데 너는 문을 잠갔지. 내 입에서 부정이 튀어나오려 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부정이 나오기 전에 내 가슴 속에서 먼저 울음이 터졌다. 울음은 부정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내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내 손이 자물쇠를 돌리는 감각을, 철문에 달린 빗물이,
손등을 타고 흐르던 감촉을 왜? 내가 목소리를 쥐어짰다. 왜? 내가 왜? 여자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 너.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너는 그걸 봤잖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다. 나는 내가 겁먹어서. 남편이 겨우 말했다. 그 문을 열면 우리가 다 휩쓸릴 것 같아서. 너도 죽을까봐.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우리는 아이를 못 구한 게 아니라 아이를 구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우리를 살리겠다고. 아니, 정확히는 우리 평온을 지키겠다고. 그게 어떤 종류의 죄인지 내 몸이 지금 깨닫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내 휴대폰이 아니었다. 남편 휴대폰이었다. 남편이 급히 받으려다 멈칫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을 나는 옆눈으로 봤다. 며느리. 새벽이 아니라 이제는 아침이었다. 해가 올라와 있었다. 그런데 내 속은 아직 새벽처럼 캄캄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다. 왜? 수화기 넘어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애가 계단에서.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됐다. 뭐?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확 빠졌다. 손주. 내 목소리가 협박처럼 꺼내던 그 단어가 지금 현실이 되려고 했다. 어디야? 남편이 소리쳤다. 지금 어디야? 나는 남편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며느리에게 말했다. 내 목소리가 내가 아닌 것처럼 크게 울렸다. 애 어디 다쳤어? 병원이야? 지금 말해.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넘어졌는데 크게는 아닌데 머리를 부딪혔어요. 피가 조금. 그 말 하나가 내 눈앞을 다시 번쩍하게 했다. 그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 피인지 빗물인지 모를 물.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당장 병원 가 지금. 그리고 절대 혼자 두지 마. 전화를 끊는 순간 여자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이 생각보다 따뜻했다. 마. 여자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 해. 너는 원래 협박을 들어야 움직이잖아. 근데 이번엔 협박이 아니라 진짜로 움직여. 나는 손을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때 내 휴대폰에 또 문자가 떴다. 알 수 없음. 우물. 짧았다. 설명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나는 알아듣는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 방금 하나의 장면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비가 쏟아지던 날 어둑한 골목 끝 폐가처럼 버려진 집 그 뒤편에 있던 우물 여자가 내 표정을 보고 말했다. 기억났구나. 나는 목이 말라서 침을 삼켰다. 그 우물이 어디예요? 남편이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갔던데. 나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공책 맨 뒷장 쪽 접혀있던 페이지가 있었다. 누가 일부러 표시해 둔 것처럼. 나는 손끝으로 그 페이지를 펼쳤다. 굵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폐가 뒤 우물 옆 거기서. 끝내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이 고르지가 않았다. 내 안에서 두 개의 감정이 서로 싸웠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끝내고 싶은 마음.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전화였다. 알 수 없음. 나는 받았다. 이제는 피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가 말했다. 마지막이야.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다. 문 이번엔 열어. 뚝. 나는 남편을 봤다. 남편도 나를 봤다. 우리는 서로의 눈에서 똑같은 걸 봤다.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번엔 정말로. 나는 가방끈을 고쳐 잡고
밖으로 나왔다. 밝은 낮인데도 내가 가야 할 곳은 여전히 어둡게 느껴졌다. 폐가 뒤 우물 옆 거기서 내 인생의 문이 열리거나 영원히 잠길 것이다. 폐가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폐가처럼 버려진 집이었다. 누가 살다가 나간 뒤 그대로 멈춘. 집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창문은 신문지로 막혀 있었다. 낮인데도 그 앞에 서면 공기가 축축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만 남는 냄새가 있었다. 젖은 흙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냄새. 그날의 냄새의 남편은 내 옆에서 말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운전하면서도 잔소리를 했을 텐데 지금은 숨 쉬는 소리조차 조심하는 사람처럼 조용했다. 나도 말이 없었다. 입을 열면 내 속에서 튀어나올 말이 사과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변명인지 몰라서였다. 우리는 담장 옆 좁은 길로 돌아 집 뒤편으로 갔다. 공책에 적힌 대로 우물 옆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 집 뒤는 예전보다 훨씬 더 좁아져 있었다. 담이 새로 쳐져 있고 주변이 정리돼 있었다. 그래도 우물은 남아 있었다. 콘크리트로 둥글게 둘러쳐진 오래된 우물 위에는 녹슨 철뚜껑이 덮여 있었다. 내가 우물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뚝 떨어졌다. 비가 쏟아지던 밤, 내 손이 떨리면서도 우물 뚜껑을 잡았던 감각. 그리고 그 옆에서 누군가가 빨리라고 말하던 목소리 남편이었다. 나는 남편을 돌아봤다. 당신도 기억나지? 남편이 고개를 떨궜다. 기억나? 지우려고 했는데 지워지지가 않더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나만 지운 거구나. 남편이 무너진 얼굴로 나를 봤다. 아니야. 너도 그걸 원했어. 내가 먼저 그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이제는 누가 먼저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둘이서 했다는 사실이었다. 그게 내 죄를 가볍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무겁게 했다. 함께한 죄는 혼자 지는 죄보다 오래 간다. 서로가 서로의 증거가 되니까. 나는 공책을 꺼내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폐가 뒤 우물 옆 거기서 끝내. 무엇을 끝낸다는 거지? 사건? 죄책감? 아니면 나? 나는 호흡을 고르며 우물 뚜껑에 손을 얹었다. 철은 차가웠다. 한겨울 냉장고 손잡이를 잡는 것처럼 손끝이 얼어붙었다. 남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할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해야 돼. 내가 우물 뚜껑을 들어 올렸다. 끼익 하는 소리가 났다. 쇠가 오래 버티다. 한숨을 쉬는 소리였다. 우물 안은 검었다.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잠깐 어지러워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러자 또 다른 장면이 올라왔다. 그날 누군가가 우물에 뭔가를 넣었다. 봉투인지 상자인지. 그리고 나는 그걸 내려다보며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울면 내가 한 일을 인정하게 될까봐. 남편이 내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내가 대답했다. 근데 해야 돼. 우물 옆 땅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누군가가 한번 파고 다시 메운 흔적처럼 흙의 결이 달랐다. 나는 근처에 있던 낡은 벽돌을 집어들고 땅을 두드렸다. 둔탁한 소리. 다시 또다시 손바닥이 얼얼해질 때쯤 벽돌 끝이 딱딱한 것에 걸렸다. 플라스틱. 나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파헤쳤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다. 잠깐 역겨움이 올라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내 손이 더럽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미 내 마음은 수십 년 전부터 더럽혀져 있었으니까. 곧
비닐에 쌓인 작은 통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 뚜껑은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 통을 꺼냈다. 무게는 가벼웠다. 그런데 가벼워서 더 무서웠다.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남편이 내 옆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통을 보자마자 눈을 감았다. 마치 그 통이 그날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것처럼. 나는 테이프를 한 겹씩 벗겼다. 손이 덜덜 떨렸다. 뚜껑을 여는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듣기 싫었던 소리를 들었다. 찰칵 뭔가가 열린 소리. 통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더 있었다. 내가 집에서 찾은 것과 비슷한 투명 케이스. 그리고 작은 봉투. 봉투에는 미래의 나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내 글씨였다. 나는 봉투를 보는 순간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무서움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건 무너짐이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종이 한 장 빛이 발해서 누렇게 변한 종이. 글씨는 또렷했다. 너는 또 잊었겠지. 잊는 게 네가 숨쉬는 방법이니까.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은 욕이 아니라 내 성격을 정확히 짚는 진단이었다. 나는 잊지 못해서 힘든 사람이 아니라 잊어서 겨우 버티는 사람이었다. 편지는 이어졌다. 그날 너는 문을 잠갔다. 아이가 두드렸고 내가 들었다. 너는 들었는데도 잠갔다. 그리고 너는 그 뒤로 못 들었다고 살았다. 너 자신을 속여야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종이를 들고 손이 덜덜 떨렸다. 종이 위에 글씨가 물결치듯 흔들렸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질까봐 나는 이를 악물고 눈을 크게 떴다. 남편이 내 옆에서 낮게 말했다. 미안해. 나는 남편을 보지 않았다. 남편을 보면 우리 둘의 미안함에 숨어버릴까봐. 이건 내 편지였다. 내 고백이었다. 내가 먼저 끝내야 했다. 편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남긴다. 내 양심이 너를 흔들어 깨우게 한다. 너는 누가 협박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손주를 핑계로라도 움직여라. 손주는 죄가 없다. 여기서 나는 목이 콱 막혔다. 손주를 핑계로 움직이라고? 그렇다. 손주는 죄가 없는데 나는 손주까지 내 죄의 도구로 삼았다. 그걸 내가 계획해둔 거였다. 나는 통 속 카세트를 꺼내 케이스를 열었다. 안쪽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마지막 녹음 들으면 끝난다. 나는 한동안 그 메모를 바라봤다. 들으면 끝난다. 무엇이 끝나지? 내가 무너지는 게 끝인가? 아니면 내가 거짓으로 사는 게 끝인가? 남편이 다시 말했다. 여기서 그냥 그만. 내가 또 잘났다. 이번엔 남편의 말을 끊는 게 아니라 남편이 내 죄에 끼어들 틈을 끊었다. 이건 내 거야.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카세트를 재생할 기계가 없어도 지금은 방법이 있다. 남편 차에 있는 옛 오디오도 되고 아니면 카세트를 휴대폰으로 녹음해 올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스스로 진동했다. 화면에 새 음성 메시지 한 개가 떴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재생을 눌렀다. 치지직. 그리고 내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보다 젊고 더 생생하고 더 잔인하게 솔직한 내 목소리. 너는 지금 우물 앞에 있지. 나는 눈을 감았다. 맞았다. 나는 우물 앞에 있었다. 내 목소리는 계속됐다. 이제 도망치지 마. 그날 너는 문을 잠갔고 아이는 여기서 목소리가 잠깐 떨렸다. 젊은 나는 울음을 삼키듯 숨을 들이마셨다. 아이는 그 안에서 소리가 없어졌어.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가 풀렸다. 세상이 흔들렸다. 남편이 나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남편 손을 밀어냈다. 내 무게는 남편이 받을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다. 내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는 벌을 받아. 그게 맞아. 근데 벌을 받는다고 끝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남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건 숨기지 않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문을 열어. 그 한마디에 내 머릿속에서 마지막 장면이 완성됐다. 비가 쏟아지던 날 창고 문 아이의 손이 문틈으로 들어오려던 순간 내가 자물쇠를 돌리던 감각. 그리고 그 뒤 남편이 내 뒤에서 내 팔을 잡고 괜찮아, 괜찮아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괜찮지 않았다. 한 번 더 나는 눈을 떴다. 우물 옆에 앉아 있는 내가 보였다. 그리고 내 속에서 결심이 올라왔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무너지든 벌을 받든 무엇이든 나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다. 손이 떨려 멈췄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할게 이번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같이 해. 같이 말해. 근데 내가 먼저 말할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그 눈물을 처음 보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늘 괜찮다는 얼굴로 살았으니까. 나는 전화를 걸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한마디씩 꺼냈다.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은 칼처럼 느렸고 무거웠다. 2011년 7월 27일. 동패가 뒤편. 그때 실종된 아이 사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아니, 내 속이 조용해졌다. 그동안 내 삶을 흔들던 소음이 잠깐 멈춘 느낌이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질문이 쏟아졌고 나는 울면서도 대답했다. 남편도 옆에서 따라 말했다. 우리는 결국 그날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햇빛이 우물뚜껑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이상하게도 그 빛이 따갑지 않았다. 따가워야 정상인데 나는 그 빛이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내 휴대폰에 마지막 문자가 왔다. 이제 됐다. 발신자는 여전히 알 수 없음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발신자는 나였다. 경찰서에서 나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날짜, 장소, 비, 창고 문, 우물. 그리고 내가 문을 잠갔다는 문장. 그 문장은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혀가 닳는 느낌이 들었다. 말하는 순간마다 나는 내 입으로 내 죄를 다시 새기는 사람이었다. 조사는 길었다. 나는 중간중간 멈춰 앉아 숨을 골랐고 물을 몇 번이나 마셨다. 그래도 목이 마른 건 가시지 않았다. 목마름이 물 부족이 아니라 수십 년을 삼켜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생긴 갈증 같았다. 남편도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생각보다 많이 울었다. 울다가 멈추고 또 울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누군가 같이 운다고 죄가 줄어들진 않으니까. 다만 내가 혼자 문을 잠근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더 미워하게 만들었다. 혼자였으면 차라리 나만 미워하고 끝낼 수 있는데 우리는 둘이라서 서로를 통해 죄를 계속 확인해야 했다. 며느리가 병원에서 다시 전화를 했다. 손주는 머리를 조금 찢었을 뿐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풀렸다. 다행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나는 그 순간 다행보다 부끄러움이 먼저 올라왔다. 손주가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 아니라 손주가 다치면 내가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며칠 뒤 그 아이의 가족을 만났다. 경찰이 안내해 준 자리는 작은 상담실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는데 손가락이 제멋대로 떨렸다. 남편은 내 옆에 있었지만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작아져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나보다 10살쯤 어려 보였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그 주름이 세월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다. 그녀는 내 앞에 앉았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고개를 들면 그 사람 눈을 봐야 하고 눈을 보면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다. 고개 드세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나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보였다. 원망이 있을 줄 알았다. 분노가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눈에는 피곤함만 있었다.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의 피곤함 30년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30년 동안 저는 매일 그의 방문을 열었어요. 혹시 돌아와 있을까봐 미친 짓인 거 알아요. 근데 안 하면 하루를 못 버텼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30년. 내가 잊고 산 30년 동안 이 사람은 매일 문을 열었다. 이름이. 내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였어요? 그녀가 나를 봤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뭔가가 흔들렸다. 몰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안 나왔다. 기억 안 나요? 나는 또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허탈함의 눈물이었다. 그 허탈함이 나를 더 깊이 찔렀다. 윤서 그녀가 말했다. 이윤서 7살이었어요. 윤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터졌다. 댐이 무너지듯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젖은 골목 빗소리 창고,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손, 그리고 그 아이가 문틈으로 외쳤던 말, 아줌마, 저 윤서예요. 문 열어주세요. 나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그런데 나는 자물쇠를 돌렸다. 손이 떨렸지만 돌렸다. 그리고 창고 안에서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빗소리가 그 아이 목소리를 덮어주기를 바라면서 윤서 내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울음이었다. 비명 같은 울음. 내가 이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미안해요. 말이 안 됐다.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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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말만 반복했다. 100번을 해도 모자랄 말 1000번을 해도 닿지 않을 말. 그런데 그때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녀가 나를 때릴 줄 알았다. 아니, 때려야 맞다고 생각했다. 그게 순리라고 하지만 그녀는 때리지 않았다. 그녀가 내 옆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미워하다 지쳤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30년 동안 누굴 미워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미워했어요. 하느님을 미워하고, 비를 미워하고, 그 동네를 미워하고. 근데 이제야 알았어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움찔했다. 그 손이 따뜻해서 미워할 사람이 있다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미워할 사람이 생겨서 낫다고. 그 사람이 나라서 때려요. 내가 말했다. 욕해요. 뭐든 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윤서가 돌아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안 돌아와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만 미워하려고요. 대신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봤다. 당신은 기억해요. 평생 그게 당신이 할 일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기 전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다. 윤서는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밖에 나가고 싶어 했어요. 물웅덩이 밟는 걸 좋아해서.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터졌다. 물웅덩이를 좋아하던 아이. 그 아이가 비 오는 날 죽었다. 문이 닫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손주가 뛰어나왔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로 할머니. 나는 그 아이를 안았다. 너무 세게 안아서 손주가 아파 라고 했다. 나는 그래도 놓지 못했다. 손주가 내 얼굴을 보더니 물었다. 할머니 왜 울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 아이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살아있는 온기가 손끝에 닿았다. 그때 손주가 말했다. 할머니, 나 어제 꿈 꿨어. 무슨 꿈? 언니가 나왔어. 모르는 언니. 근데 그 언니가 할머니한테 고마워하라고 했어. 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 그 언니가 그랬어. 할머니가 문 열었다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알아? 나는 손주를 안은 채로 눈을 감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윤서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 이런 식으로 온 걸까?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밤이 깊었다. 새벽 3시 13분이 다가왔다.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그 시간이 무서웠다. 문자가 올까봐, 전화가 올까봐.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휴대폰이 조용했다. 화면이 켜지지 않았다. 나를 흔들어 깨우던 내 목소리가 이제는 잠잠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갔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예전 같으면 그 소리가 무서웠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비였다. 그냥 비나는 창문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다. 윤서야, 오늘은 물웅덩이 많이 생겼겠다. 대답은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빗줄기가 잠깐 약해지는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다는 것처럼. 어느 순간 휴대폰이 아주 짧게 진동했다. 나는 몸이 먼저 굳었다. 또 시작인가 싶었다. 화면을 보니 음성 메시지 알림이 하나 떠 있었다. 새 음성 메시지 한 개 발신자는 없었다. 알 수 없음이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재생을 눌렀다. 치지직 아주 짧은 잡음 뒤에 내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협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날 새벽에 날카로움도 없었다. 누군가를 밀어붙이는 말투도 아니었다. 그냥 내가 나에게 말 걸 때의 목소리였다. 이제 기억해도 괜찮아.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목소리는 이어졌다. 도망치지 마. 대신 책임져.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야.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는데도 이상하게 숨은 조금 편해졌다.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숨는 순간 죄는 더 커지고 드러내는 순간 죄는 비로소 처리해야 할 것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딱 그거였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응, 누구에게 하는 대답인지 나도 알았다. 나에게 하는 대답이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새벽 3시 13분이 지나도 눈을 꼭 감고 있을 수 있었다.